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출근길에 스쳐가는 풍경을 볼 때도 우리는 그게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뇌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1초에 수십 번씩 세상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만 조용히 수정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공기가 진동하고 귀가 그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뇌가 그 신호를 받아 해석한 뒤에야 비로소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소리는 뇌가 마지막 순간에 완성해낸 결과물입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은 사실 파란색이 아닙니다. 하늘은 특정 파장의 빛을 산란시킬 뿐이고 뇌가 그것을 파랑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음악도 사실은 소리가 아닙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이고 뇌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번역해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짚는 딱딱한 책상도 사실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뇌가 그것을 단단한 물체로 구성해낼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전부 현대 물리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은 어떨까요? 저 멀리 보이는 산과 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까지. 이 모든 것이 뇌가 정교하게 그려낸 그림이라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굳게 믿어온 것들의 정체가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손에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도 자기계발도 아닙니다. 뇌과학과 양자역학과 수천 년의 철학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고민했지만 이제야 물리학이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말 한 외과 의사가 환자의 뇌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뇌를 상당히 많이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깨어났을 때 의사는 아마 이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이 환자는 이제 그 기억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데 환자는 아주 태연하게 어린 시절 집에서 맡았던 냄새를 선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의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억이 있어야 할 뇌의 일부는 이미 사라졌는데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억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당시 과학자들의 믿음은 명확했습니다. 기억은 뇌의 특정 위치에 저장된다. 마치 도서관의 책이 특정 서가에 꽂혀 있듯이. 그 부위를 제거하면 그 기억도 함께 사라져야 했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깔끔하게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 환자만의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뇌의 절반 가까이를 잃고도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는 사례들이 하나둘 보고되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비둘기에게 복잡한 미로 경로를 학습시킨 뒤 뇌의 부위를 하나씩 제거해가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기억이 특정 위치에 저장된다면 그 위치를 제거했을 때 해당 기억만 정확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어느 부위를 제거하든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흐릿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남아 있었고 얼마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기억은 특정한 점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의 패턴처럼 새겨집니다. 바다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호수 전체에 물결의 흔적을 남기듯이. 그런데 이 발견이 단지 기억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등을 한번 보세요. 피부 위로 작은 핏줄들이 뻗어 있고 그 핏줄에서 더 가는 혈관이 갈라지고 거기서 또 더 가는 실핏줄이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가장 작은 실핏줄에 갈라지는 모양이 처음 큰 혈관이 갈라지던 모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크기만 다를 뿐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수학자 베누아 만델브로가 정립한 이 개념은 처음엔 단순한 기하학 이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자연 전체가 이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방식도, 번개가 갈라지는 모양도, 강이 지류로 나뉘는 구조도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뇌의 신경망을 아주 작은 조각만 떼어서 봐도 전체 뇌의 연결 구조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17세기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걸 모나드라고 불렀습니다. 우주의 모든 개별 존재가 우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시에는 순수한 철학적 상상이었지만 지금은 뇌과학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뇌의 일부를 잃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뇌의 각 부분이 전체 기억의 파편이 아니라 전체 패턴의 축소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방대한 패턴을 뇌는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처리하는 걸까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2개를 던질 때 각각의 돌에서 퍼져나간 물결이 서로 만나면 복잡한 그물 무늬가 생깁니다. 이 무늬를 간섭 패턴이라고 부르죠. 겉으로 보면 그냥 물 위에 잔물결 같지만 이 무늬 안에는 두 돌멩이가 어디서 어떤 무게로 어떤 속도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뉴런들도 이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뉴런이 만드는 전기 신호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파동들이 서로 만나고 겹치고 간섭하면서 복잡한 패턴을 만듭니다. 우리의 기억과 인식은 그 간섭 패턴 안에 암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홀로그램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홀로그램 필름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전체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조금 흐릿해질 뿐이죠. 홀로그램은 각 부분 안에 전체 정보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뇌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가 됩니다. 뇌는 홀로그램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잃어도 전체가 남고 작은 조각에서 전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노란 레몬을 떠올려 보세요. 반으로 잘려있고 신냄새가 나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몬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침이 고였다면 뇌는 방금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노란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레몬은 노란색이 아닙니다. 레몬은 58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 파장을 받아서 뇌가 노랑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다른 구조를 가졌다면 같은 레몬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봤을 겁니다. 실제로 벌은 자외선을 볼 수 있어서 꽃의 모양 자체가 인간에게 보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색깔만이 아닙니다. 소리, 냄새, 맛, 촉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주관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뇌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뇌는 우주라는 방대한 정보 바다에서 특정 패턴을 골라내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하는 정교한 해독기입니다. 라디오를 떠올려 보세요. 공기 중에는 수백 개의 방송 전파가 동시에 떠다닙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야 하나의 방송이 들리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정보 중에서 특정 주파수를 선택해서 현실이라는 방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주가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동하는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비주의처럼 들렸겠지만 현대 물리학은 그의 말이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물리법칙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진동하는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지는 테이블, 우리의 손, 모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리고 있는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그 떨림의 패턴을 우리 뇌가 단단한 물체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물리학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발견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입니다. 전자 같은 양자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여러 상태가 동시에 중첩된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관찰하는 순간 그중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붕괴합니다. 보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 어떤 사건도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뇌의 정보 처리 방식도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감각 정보는 처음에 흐릿한 가능성의 구름 상태로 뇌에 도달합니다. 뇌가 그것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순간 명확한 현실 인식으로 굳어집니다. 우리 뇌가 파동 상태의 정보를 물질의 형태로 고정시키는 창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감했습니다. 뇌 과학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예측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실제로 들어오는 정보와 비교하는 능동적인 창작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면 뇌는 의자의 무게와 재질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자는 이런 느낌이다 라는 예측을 만들어 놓고 감각 신호가 그와 비슷하면 그냥 통과시킵니다. 만약 예측과 다른 신호가 오면 그때서야 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놀라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상당 부분은 실제 감각 정보가 아니라 뇌의 예측입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과거의 녹화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는 분산된 정보 조각들을 다시 모아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같은 악보를 연주해도 그날의 컨디션과 감정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기억도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현재의 감정과 새로운 경험과 바뀐 관점이 모두 기억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기억 재고화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 기억은 다시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새로운 정보와 감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도 의식적으로 새로운 관점과 감정을 더해 재구성하면 그 기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이건 뇌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뇌가 시간을 처리하는 방식은 더욱 놀랍습니다.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는 음을 시간 순서대로 듣지만 뇌는 그 시간적 순서를 주파수 스펙트럼이라는 공간으로 변환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모든 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푸리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현대 디지털 기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뇌는 이미 수십만 년 전부터 이 연산을 무의식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뇌는 시간 속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 처리하고 다시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으로 돌려보냅니다. 뇌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마술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세상은 덧없다는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훨씬 더 물리적입니다. 모든 존재가 파동처럼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는 통찰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현실을 새로 그려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계획도 모두 현재 순간의 뇌 활동 속에서 재구성됩니다. 과거는 지금 뇌가 만들어내는 재구성이고 미래는 지금 뇌가 만들어내는 예측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명상 수련자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전두엽의 두께가 실제로 달라져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다는 것이 단순한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낭만적인 명상 상태가 아닙니다. 뇌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것, 즉 현실 창조의 핵심 메커니즘에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홀로그램의 특성상 개별 홀로그램들은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각자의 뇌가 만들어내는 패턴이 겹치면서 새로운 패턴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지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서로의 현실 구성 과정에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패턴이 우리 뇌의 패턴과 실제로 공명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볼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뉴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통찰은 분리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각 부분의 전체가 들어있다는 홀로그램의 성질상 우리 각자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타인, 나와 자연 사이의 경계는 편의상 그은 선일 뿐입니다. 타인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된 이 윤리 명제가 이제는 물리학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그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붕괴시킵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매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유입니다. 동시에 엄청난 책임입니다. 신경 가소성 연구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이 뇌의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낙관적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면 뇌가 불안을 더 쉽게 생성하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제임스 앨런의 이 말은 도덕적 훈화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법칙에 가깝습니다. 어떤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어떤 현실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주의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미스터리에서 시작해서 프랙탈 구조, 홀로그램 원리, 관찰자 효과, 기억의 재구성, 신경 가소성까지.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창작의 방향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뇌는 걱정할 것들을 더 선명하게 포착합니다. 감사에 주의를 기울이면 뇌는 감사할 것들을 더 정밀하게 수신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뇌가 세상을 바라보는 주파수를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의식, 이 감정, 이 순간은 우주가 우리라는 창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사랑도 우주가 스스로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선택한 형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어떤 파동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파동이 퍼져나가는 방향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